음악과 가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던 대목이에요. 이제 사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종이가 깊진 않지만, 또 종교 음악 하니까 나름대로 신앙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정말 이게 배움이라는 끝이 없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메시아를 제가 음악을 따고 싶은데 못 따가지고 막 끙끙 매다가, 솔직히 여기 신화부리의 몸을 담으면 이 김성문 대표랑 같이 모든 일을 동행하면 정신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발표하려니까 솔직히 어제도 1시 한 2시 정도 또 새벽 4시에다 검토하는데 US 요거 마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을 못하고 왔던 이런 난감한 일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요, 종교음악과 가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음악은요, 종교적 성악곡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페라를, 지금 너무너무 다행인 게, 지금 오페라를 보셨잖아요. 그 오페라와의 차이점을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정말 오늘 잘 된 부분이네요. 바로 이어서니까요. 그래서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면서 그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악 장르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와 순환곡,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악곡들은 독창, 중창, 합창 등의 성악 요소와 기악 반주에 의한 음악의 복합체라는 점이 오페라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오페라는 굉장히 화려하죠. 막 의상과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오페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무대 장치가 필요가 없고요. 동작이나 뭐 의상 같은 게 별도 필요가 없어요. 규모가 약간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오라토리오와 칸타타와 순환곡 중에서 가장 또 그 중에서 큰 장르는 오라토리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타타나 순환곡은 아주 작은 앙상블로 반주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의 탄생 시기는 거의 비슷하대요. 16세기 말 수도원이나 신학교 등 특수한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실, 오라토리움, 거기에서 성서를 읽으면서 흥미를 끌기 위해서 배역을 나누고 간단한 연기를 곁들여 종교적인 음악극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라토리오는 발생지 이탈리아에서 주로 구약 성서에 기초를 두고 대화 형식의 음악극으로 발전해 오다가 카리시미 작품로에서 이제 결정을 맞는다고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음악만 들으면 오페라와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려우나 오페라보다는 합창을 훨씬 강조하고 무대 장치와 의상 없이 공연된다는 점과 극 진행을 도와주는 해설자가 있다는 것. 그 점에서 오페라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사에 따라서 라틴어와 이탈리어로 오라토리오는 나누어졌는데 세속적인 내용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이탈리아 오라토리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탈리아 오라토리오가 발전하여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의 오라토리오는 슈츠와 바흐에 이어지면서 하이든에 이르러서 이제 절정을 맺게 됩니다. 하이든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와 시계를 단순하고 소박한 선율을 가지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음악의 복합체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장르를 논할 때에는 가장 손꼽히는 인물이 핸델이에요. 제가 핸델의 메시아,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연말이면 다 이거 막 각 교회가 다 단체로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막 이 음악을 듣는데 저는 이 음악을 딸려 못 따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안승우 선생님께 이거 음악 따서 올리는 거 배워야겠어요. 저는 이 음악을 쫙 깔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해볼까 어쩌다가 또 바빠서 또 그냥 일주일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메시아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참 아쉽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칸타타요. 칸타타는 기악으로 연주되는 소나타와 대별하여 노래하는 곡이라는 뜻을 가진 성악곡입니다.
칸타타의 모체는 이탈리아의 모노디로 반주되는 단선율 성곡이며 콘티누오 반주의 아리아와 레치타티브를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17세기 중엽의 독창용 성악곡에 이르는 이름이라고 지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칸타타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17세기 말에 알렉산드로 스칼롤라티가 그 틀을 다졌는데요. 서지에 이어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두 번에 나오는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탈리아 칸타타는 영국, 프랑스, 독일로 전해졌고 특히 독일 신교 교회 음악의 중요한 장르를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여러가지 악기 편성에다 독창과 중창, 합창이 어우러지는 교회 칸타타를 무려 300곡가량 썼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존된 곡은 한 200곡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흐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교회를 위한 많은 성악곡을 남겼다고 합니다. 칸타타는 이러한 바흐의 교회의 성악곡이 결정체이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 작곡가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과 축일에 성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4시간 이상 거행되는 예배를 위해 모테르나 칸타타를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군주의 탄생일, 장례식, 결혼식을 위한 성악곡과 오르간곡 등을 끊임없이 작곡하고 성가대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라이프치히는 커피하우스가 대유행하였던 이곳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협주곡과 세속적인 칸타타, 커피 칸타타, 사냥 칸타타, 농부 칸타타를 정기적으로 공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커피하우스, 이제 커피 칸타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요즘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게 됐고요. 자, 칸타타 중에서 유명한 곡들로는 바흐 외에도 베토벤의 조용한 바다와 즐거운 항해, 멘델스존의 시온이여 주를 찬미하라, 또 드뷔시의 방탕한 아들, 선택받은 소녀, 프로코피에프의 알렉산더 네브스키, 바로토크의 칸타타 프로파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곡. 순환곡은 유럽 교회에서 5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몇 명이 역할을 하나 분담하는 낭송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음악의 형식으로 시토리아라는 것이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 그 이야기 등의 음악을 붙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곡이었다고 합니다. 순환곡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복음서의 평가가 붙여지다가 차츰 연극과 유사한 형식으로 노래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환곡의 유명한 것으로는 슈치의 십자가상의 칠언과 바흐의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안 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사와 라퀴엠이라는 저기가 있는데요. 미사 하면 우리는 카톨릭의 그 장엄한 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 미사이며 그 이름은 예배가 끝난 뒤 사제들이 가시오 끝났으리라는 사제가 신자들에게 가시오 끝났으니라며 해산을 선언하는 구절에서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사는 전례 순서에 따라 음악이 붙여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미사는요. 모차르트의 대관 미사도 있고 분노의 성 체실리아를 위한 장엄한 미사, 브루크너의 대미사곡 2번, 3번 등이 아주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퀴엠이라는 것은 레퀴엠은요 어쨌든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래요. 그래서 보통 미사와는 달리 그
글로리아와 크레도가 생략되고 대신 키리에 앞서 입당성 부분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시작하는 라퀴엠 부분이 첨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모차르트의 라크리모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모차르트는 신동의 모차르트의 마지막 모습을 너무나 비참하게 표현한 이거 라퀴엠이 있습니다. 예. 그 장례식은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짙은 안개와 비바람이 치는 악천후 때문에 아무도 그의 연구 행렬을 따라가지 않고 연구참은 홀로 극빈자 공동묘지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 버려지듯이 거적에 쌓여 그 시신이 극빈자 공동묘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을 너무나 잘 기억하다시피 또한 그는 쓸쓸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던 라퀴엠의 선율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흘러나온 음악이 바로 모차르트 라퀴엠의 라크리모사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눈물로 가득한 그날이여, 죄에서 부활하는 그날이여, 죄인된 인간은 심판이 있으리니 제발 그들을 용서하소서. 자비로운 주 예수여,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이렇게 라퀴엠 중에 라크리모사 첫 부분에 이 페이지에 나오는 세 마디가 모차르트의 손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쓸쓸한 그 모차르트가 얼마나 정말 이분을 생각하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많은 그 음악인의 대가고 신동인데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아주 그냥 쓸쓸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테르와 엔뎀, 티테움, 스타바트, 마테르, 마니, 피카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모테르는요. 예? 모테트. 모테르가 아니고요. 모테트. 모테트예요? 제가 이거를 잘못 쳤네요. 예. 제가 PPT 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하기가 뭐해서 다른 데 다 워드를 쳐나고 시간을 좀 많이 걸리고 그다음 그냥 이게 아무튼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발전할 거예요. 지금도 멋져요. 예. 모테트는 성악 장르를 지칭하는 용어,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사와 더불어서 카톨릭 교회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모테트는, 밑에는 모테트라고 제대로 했네요. 700여 년 동안 너무도 다채롭게 왔으며 그 의미를 몇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테트는 종교적인 라틴어 가사로 되어 있으며 무반주로 노래하는 합창 음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뎀이요. 엔뎀과 모테트의 차이는 음악 양식보다는 언어라고 합니다. 독창자 없이 합창으로만 연주하는 엔뎀은 완전 엔뎀이라고 하고, 각각의 시고를 기합한 뒤 독창과 무반주 합창이 교대로 연주하는 것은 운문 엔덤이라고 하고, 또한 엔덤은 영국 음악의 황금시대를 일컬어준 엘리자베스 1세 때에 그 기간 동안 가장 융성했으며 주요 작가로는 칼리스, 버드, 몰리, 기본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티데움이라는 무엇이냐면 주님께라는 라틴어 가사에서 유래한 찬가로서 신의 구원의 감사에 바치는 그런 찬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바트 마테르, 이것은요 슬픔에 잠긴 성모라는 뜻으로 아들 예수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마리아의 슬픔과 고뇌를 담고 있다. 페르골레지 베르디의 작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마니 피카트는 만과 카톨릭 교회의 저녁 기도 때 그 노래하는 음악으로 신약 성서 누가복음의 1장과 46절에서부터 55절 사이에 적혀있는 마리아의 창가에 다성부 음악을 붙인 것입니다. 나의 혼은 주님을 우러러보고 나의 영은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마리아의 창가에 붙인 곡으로서 바흐의 작품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종교음악과 가곡 중에서 이제 종교적 성악곡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술 가곡이요. 예술 가곡으로 예술 가곡은요.
한편의 시와 그 시에 걸맞는 음악이 만나서 탄생한 노래를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예술 가곡 중에 이제 민요가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서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면 예술 가곡은 개인적인 서정을 닮아 부르는 노래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대개 작가가 미상이에요. 예, 반주 없이 민요는 반주 없이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민요와는 달리 시인과 작곡가의 숨결이 드리워진 반주가 있는 노래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지은 시에 음률을 붙여 부르던 샹송은 아마도 가장 오래된 예술 가곡의 형태일 것입니다. 1리트, 프랑스의 멜로디에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술 가곡이라는 성악 장르는 낭만주의적인 음악 소양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예술 가곡이 작곡가들의 표현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인들이 본물처럼 써내려간 시들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가곡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슈베르트의 주옥 같은 가곡이 있습니다. 슈베르트 이전의 작곡가들은 리트보다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등 규모가 큰 음악에 관심을 가졌을 뿐 리트는 그저 아마추어가 심시 부르러 만든 노랫가락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슈베르트가 남긴 가곡은 무려 600곡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매일 그냥 제가 천재죠. 그의 가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 가곡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좀처럼 일치시키기 어려운 시와 음악의 합의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악과 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완벽하게 융합된 성악 선율을 창조해냈다는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초기 작품 물레 잡는 크레체는 피아노 반주가 크레첸이 돌리는 물레 소리를 연상시킨과 동시에 파우스트를 그리워하는 그녀의 초라한 심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시와 음악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 슈베르트가 직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제가요 하다가 유절 가곡과 통절 가곡도 나름대로 했는데 또 그건 또 빼놓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제가 이건 책을 보고요. 유절 가곡은요 여기 책에 있지만 시의 모든 면을 동일한 음악을 반복시킨 게 유절 가곡이고요. 또 그 시절 각 연마다 새롭게 음악을 붙이는 것을 통절 가곡이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요는 대부분의 유절 가곡으로 되어 있고요. 산문시라든지 대화체의 시 같은 일정한 운율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절 가곡으로 작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절 가곡은 시 자체가 반복 구조 없이 내용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작곡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 유절 가곡과 통절 가곡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가곡이요. 연가곡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시인이 일관된 주제를 갖고 쓴 일련의 시들을 곡에 붙인 가곡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같은 작품은 한 시인이 쓴 여러 개의 시에 곡을 붙인 연가곡이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연가곡들은 일관된 이야기 흐름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서정을 함축적으로 그려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제목으로 된 연가곡이라 해도 한 시인의 노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곡은 사랑이나 죽음과 같은 주제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서술적인 연계성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도 연가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요절한 시인 밀레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는 처음으로 납득할 만한 서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연가곡일 것입니다. 그러한 연가곡집의 예일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청년이 희망 속으로 길을 떠나 겪는 사랑과 연민, 자연의 아름다운 서술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3대 가곡집 하나로
연가곡으로 종종 오인되는 백주의 노래, 이거는 연가곡이라기보다는 가곡 모음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하면서 이런 음악을 다 따고 싶었는데 너무 숙제가 많아서 일주일 동안 제 실력으로 도저히 음악을 찾아내기도 어렵고 겨우 PPT에다가 유명한 보자르트니 핸델이니 막 끄집어냈는데 그거마저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네. 근데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발표하면서 발표가 어설프든 어쨌든 그 PPT가 빽빽하든 사실 그 발표하는 사람의 가장 못하는 사람이 PPT가 빽빽한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단련이 되고 발표를 하면서 실력이 늘지 않으면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코칭을 받지 않으면 제가 큰 무대에 나가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매번 발표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가곡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본 저기로 춤추기 이런 것도 찾아놨는데 하나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자, 이렇게 11투가 이제 하여간 아름다운 물레박간의 아가씨를 이제 처음으로 납득하면은 서술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연가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백지의 노래가 연가곡이라기보다는 가곡의 모음지라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고 뒤에 가서 인생과 희상이라는 주제가 이어져서 서로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곡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곡 공부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11티의 뒤를 이어서 슈만 역시 많은 연가곡을 작곡했어요. 슈만은 아리엔 토르코와 시에 붙인 두 편의 리더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등 노래와 피아노의 완벽한 결합을 추구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슈만의 가곡은 슈베르트의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아노가 단순히 동반자적인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여기서 피아노와 노래의 이중주가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슈만의 시의 분위기를 미리 암시하기 위해 전주와 간주를 두는 것은 물론이고 작품의 말미에 피아노만의 후주를 둬 노래의 여운을 지속시키는 수법을 자주 보여준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와 슈만의 다음으로 독일의 리트의 계보에 빠질 수 없는 브라함스와 볼트, 브라함스의 대표작으로 티크 마켈로네에 의한 로만스, 또 볼프의 메리케 가곡집, 또 게테의 시에 의한 가곡집들, 이렇게 7개의 사곡집들을 포함하여 300곡에 가까이 되는 리트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볼프와 같은 해에 태어난 말러는 독일 리트를 피아노와 성악이 결합해서 관현악 반주에 의한 예술 가곡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기도 하고요. 말러의 대표작으로 방랑하는 젊은이 노래, 죽은 아이의 그리는 노래, 베를리오즈의 여름의 밤, 분홍과 빛에도 가곡을 작곡했으며 서정적 프랑스 가곡 꿈의 오소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베를린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곡집 다정한 노래, 달빛. 또 어쨌든요 이렇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어쨌든 여기 쪽에서 유럽 쪽에서 하면서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와 무소르 그루스키, 무로스 그스키, 라흐마니노프 등의 이 분야에서 좋은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노래의 나라 역시 이탈리아 역시 주옥 같은 가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페라와 또 이렇게 종교 음악과 가곡에 이어서 아까 오페라로 많이 귀가 즐거우셨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 제 목소리에 즐거워요. 네, 근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만도 제가 큰 수학이고 역시 대표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결론이야, 결론. 여러분도 많이 발표하셔서 서툴리지만 우리들은 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